네, 어벤져스 전략회 11월 26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또 눈이 내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이 내일부터 뚝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여러분들 잘 못 주무셨죠? 분통도 터지고 참 어떻게 이렇게 법원 판사 한 명에 따라서 이렇게 좀 상식적이지 않는, 저는 딴 건 다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무죄가 나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좀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면 뭐 그나마 그래 뭐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수차례 걸쳐서 판결문을 다시 거듭 읽어봤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제 법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서 야, 대한민국의 정말 법원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라는 참 그런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참 국민들을 또 정치권을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저는 어제 두 개의 장면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뭐죠? 네, 자, 그 첫 번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난 다음에 저렇게 이제 밖에 나와서 박찬대 뭐 등등이 이제 악수하는 장면인데, 그 박찬대를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다들 울먹거리면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하는데 보면 참 이들이 보면 한편으로 보면 참 저게 물론 자기들 당의 어떤 뭐 이재명을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들은 저렇게 당 대표가 무죄가 나오니까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공감대를 하고 또 자기 일처럼 저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와는 전혀 반대편의 다른 분야에 있지만 그래도 저들은요, 이재명 무죄에 대해서 한결같이 저렇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날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향해서 팔동원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무슨 이야기인가 했어요. 그 면전에서 팔동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팔동원, 그 당원 게시판에 등록된 한동훈이라는 대표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8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유튜버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인데, 네. 그 팔동원 이야기를 저렇게 면전에서 저렇게 이 최고위원이 저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네. 또 거기다가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안 하고 당대표가 자기가 당대표를 비난하는 사람을 고발한다, 그런 가짜 뉴스를 저렇게 번듯하게 이야기해놓고 근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주겠다 하면서 찾았던 기사가 보니까 전혀 다른 기사였어요. 네. 참 저 모습을 보면서 자, 저렇게 범죄가 많고 저렇게 지금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저렇게 무죄를 받으니까 그래도 박찬대나 이 야당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이 공감하고 힘을 주고 있는데, 그날 오전에 벌어졌던 저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당대표 바로 옆에서 팔동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질 않나? 또 저렇게 가짜뉴스를 이야기를 하지 않나? 아무리 그렇지만요, 조직에서 그 사람을 내가 지지하지 않건 지지하건 간에 이거는 위계상 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로서의 어떤 해야 될 존경과 예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명의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8명이 있다. 네. 그 바로 지금 왼쪽에 앉아 있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그 확인을 해준 팩트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미 그 해준 게 한 열흘은 좋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어제 느닷없이 뭐 새롭게 안 사실도 아니고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명의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8명이 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등록하지 않았다. 8명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그거를 이제 서범수 사무총장이 비공개 회의인가요? 거기서 그 공개를 한 거예요. 이미 공유를 다 한 겁니다. 전 국민이 다 압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거를 팔동원이란 말을 쓴 적이 없거든요. 네. 그 본인이 아마 뭐 주무시다가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 잠을
주무셨다고 해서 잠민전 이런 뭐 별칭이 그 이제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건 아는데 그건 그거고 팔동원이라는 표현을 왜 저렇게 그러면 저 최고위원 석상에서 누군가가 그 잔민전이라는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저런 걸 보면, 지금 민주당의 자세와 국민의힘의 자세.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면 누가 정권을 잡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민주당이 저는 정권을 잡을 것 같아요. 저런 식이면 저렇게 똘똘 뭉치건 범죄자건 뭐건 간에 저렇게 똘똘 뭉치면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저렇게 분열돼 있으면 정권 재연장 가능할까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나요? 저 죄책을. 저는 참 저 모습을 보면서 마치 국민이 정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이 나라를 구해서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보수가 가져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요.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국내외 사정이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저 당원 게시판에 고작 조회수가 뭐 8, 9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당대표를 비난하고 몰아내려고 그러고 한다는 거. 야, 참 저는 저걸 보면서요. 이런 상태면 이거 정권 내줘도 아무 말 못한다. 네.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제 TV조선에 뭐 단독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이 하루에 평균 글을 쓴 게요. 그 기간으로 일일 평균을 내봤더니 말이죠. 네. 몇 건이죠 아십니까? 몇 건이죠? 굉장히 높아요. 네. 하루 평균 2.39건이랍니다. 아이고야, 그렇게나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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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조사에서 가족 명의의 글 있잖아요. 5명. 가족 명의의 글 올린 거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네. 하루 평균 2.39건이래요. 네. 그 장해찬 이런 사람들은 뭐 드루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꼴랑 2.39건, 3건도 안 되는 거 올려갖고 여론 조작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드루킹이 미쳤습니까? 이 조회수 8, 9, 9번 이런 보는 데 들어와서 드루킹 공작을 하게? 아유, 참. 자, 좀 이따 이거 저희가 자세하게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몇 가지 좀 중요한 뉴스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이 연설에서요. 취임하면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멕시코, 캐나다 전부 다 이제 나프타로 지금 편입돼 있어서 관세가 이제 지금 뭐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막겠다는 거예요. 특히 펜타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관세를 폭탄을 하겠다는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지금 한미 FTA가 체결돼 있어서 네. 그나마 좀 안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한미 FTA에 폐지하는 서명하는 문건을 자기 책상 위에 놔뒀어요. 그 책상에 놔서 서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한미 FTA를 무효화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 당시에 미국의 고위 관계자의 제가 회고록을 봤더니요. 그 회고록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거를 그 사람이 보고 책상에다가 숨겨버렸대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게 없어진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미 FTA 폐지안을 서명하려고 책상 위에 서류를 놔뒀는데 그 미국의 고위 관계자가 그걸 보고서 큰일 난다 싶어갖고 그걸 그냥 서류 밑에다가 놔둬버렸대요. 서랍에 넣어버렸대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 서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대요. 참 그걸 나중에 회고록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즉흥적이고 어떤 이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저렇게 우리가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트럼프의 뭐 공동 대통령을 할 정도 일론 머스크가요. 이 지금 정부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금 삭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은 첫 정부. 번째 타켓이 바로 미 국방부입니다. 아이고. 그 중에서도 F-35. 이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F-35 같은 이런 첨단 이런 비행기 이거 잘못되어 있다 지금. 지금 전 세계는 무인기 전쟁이고 드론 전쟁이다.
그런데 이 정말 수천억을 들여서 이런 F-35 개발한다는 거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국방비 예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쓸데없다. 이거 지금 예산 대폭적으로 줄이고 대신 무인기와 그다음에 드론. 싼 드론 이런 걸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사실은 지금 이 전투기가 별로 위력을 발휘 못하고 오히려 그렇죠. 싼 드론이 그렇죠. 굉장히 전투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어떤 시스템을 드론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미국의 방산업체가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군산복합체라고 하잖아요. 군수산업 그게 엄청난 또 이권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굉장히 뭐 거기도 시장 경쟁 논리가 작동은 합니다만 실제 그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유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전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데 불효불급한데 그 어떤 그 군산 복합체 그 무기 생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뭐 예산을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적한 게 그런 사례라면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아마 획기적인 지금 변화가 미국으로부터 지금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도 우리가 아파치 헬기를 전투 헬기를 4조 원 들여서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드론 쪽으로 지금 전부 다 예산을 돌린다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 세계는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미국의 정부 공공기관을 99개로 줄여버리겠다.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00개인가 5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걸 99개로 줄여버리겠다. 이런 지금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규제를 철폐하고 또 정부의 어떤 공기업을 지금 구조조정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참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미국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내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억만장자들이 많아요. 그 억만장자 미국에 이번에 그 내각 있잖아요. 그 내각에 있는 사람들 전체 들어갈 사람들 그 재산을 모아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GDP하고 똑같답니다. 그 정도랍니다. 지금 기가 막힌 게 트럼프를 비롯해서 지금 이 내각에 있는 오번에 장관 있잖아요. 재산 다 모으면 남아공의 GDP 수준이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백지 신탁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인들이 정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다 차단돼 있습니다. 차단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기업에 이해 충돌이 있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인들의 어떤 발상과 이런 것들이 실제 정부 단위에서 이식되는 거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죠. 그런 점이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아예 이제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번 사람들이 그냥 가서 기업인들이 가서 정부도 개혁하고 이제 물론 뭐 거기서 이해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되 대신 기업인들 마인드로 나라를 개조하겠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 혁신 마인드로 따지면은 이제 기업과 정부 공공부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업은 정말 만약에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매출이 줄고 그다음에 그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거 나던 것이 이제 손실로 바뀌고 뭐 이런 당장에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혁신 경쟁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공부문은 좀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그렇게 되더라도 당장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체질화돼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기업인의 혁신 마인드가 공공부문으로 들어가서 그걸 바꿔놓을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장점인데 또 한 가지 단점이 이제 이해 충돌이고 자신의 어떤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선택하게 될 때 문제점 그런 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걸 차단하고 좋은 점을 살릴 것인가 그런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생각해 볼 의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백지 신탁을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업인들이나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적 진입을 막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허용을 해서 대신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되 이런 것들을 좀 기업인들을 장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기업의 어떤 마인드를 그 공공기관에 이식할 것인지 참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소한 보수 정권이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논쟁과 아이디어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한번 던져볼 만하네요. 지금 정부가요.
정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 교수 출신들, 솔직히 제가 교수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교수 출신 해갖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쟁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관료 출신들은요, 그냥 관리하는 거에만 끝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도 뭘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사실은 저는 이건 백지신탁이나 이런 걸 좀 없애서 기업에서 잘 나가는 CEO들이 돈 벌 만큼 벌었잖아요. 자, 당신 그거 평생 먹고 살고 대신 이제 마지막 국가에 봉사하는 의미로 들어와서 한번 일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제도가 글쎄요. 좀 도입이 된다면 이 혁신 마인드가 정부 차원에서도 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문제 제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한번 던져봅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제안이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국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 지난번 했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28일 날 현재로서는 재의결되기로 했는데 야당이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어제 이 야당이 이 여당 내부에 저 싸움하는 거 보고 연기한답니다. 혹시 이게 분열이 일어나서 통과될 것 같으니까 연기한대요. 참 이거 이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당의 지금 저 행태가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제 아마 가슴을 많이 치고 분통을 터졌을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판사들 안에서도 이번에 김동연 판결에 대해서 쟤 미친 거 아니야? 저런 어떤 논리가 어딨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기자들이 판사들한테도 쭉 취재를 하는데 네. 판사들도 그런 주장을 한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논리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제가 오늘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서 이 여당 의원들 40명하고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네. 뭐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40명하고 밥 먹으면 소통 되나요? 근데 참 뭐 호텔에서 다 밥을 드셨다고 하는데 글쎄 지금 이거 여당 의원들 이렇게 40명씩 해서 여의도에서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비서실장이 와서 밥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처음 봐요. 이런 거. 과연 이게 소통일까요? 아니면 세과시하는 걸까요? 여당 대표와는 그렇게 안 만나면서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하고만 이렇게 열심히 만나는 거 보니까 야, 역시 뭐 이제 여당 원내하고만 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같은데 요 이야기와 함께 어제 김민전 최고위원 발언의 어떤 후폭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속보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